서로의 무소유 월든 제12부 야생의 이웃들. 반대편 마을에서 우리 집으로 건너와 나와 종종 낚시를 즐기는 친구가 있었다. 그 친구와 낚시를 하는 것은 저녁 식사를 하는 것 못지않은 사교 활동이었다. 은둔자. 난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겠다. 서귀나무에 있는 매미 소리를 듣지 못한 지도 3시간이 지났군. 산 비둘기들이 퍼덕대지 않는 걸 보니 모두 둥지에서 자고 있나 보군. 방금 숲 뒤에서 들린 소리가 농부의 정오를 알리는 불필이 소리인가? 그들이 곧 소금에 절여 삶은 쇠고기와 사과술 그리고 인디언 빵을 손에 쥐겠군. 왜 사람들은 그리도 자기네 걱정을 하지? 먹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그만인 것을 저들이 얼마나 거두어들였을까 궁금하군. 개 짖는 소리 때문에 마음껏 생각할 수도 없는 곳에 누가 살고 있을까? 게다가 집안일이라니. 이 좋은 날에도 빌어먹을 문고리와 욕조를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애쓰는 것. 집이 없는 게 낫지. 속빈 나무도 살기엔 괜찮고 또 딱따구리만 쪼아대는 아침과 저녁 파티들 뿐이니 사람들이 또 모인다. 거긴 너무 볕이 뜨거워. 그들의 삶은 내 삶의 방식과는 거리가 있어. 내겐 샘에서 길러온 물과 선반 위에 흙방이 있어. 잠깐 들어봐. 나뭇잎 바삭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쫓아다니는 본능을 억누르고 있는 굶주린 개의 소리인가? 아니면 내가 비온 뒤에 발자국을 봤던 길을 잃어 여기로 온 그 돼지인가? 점점 빨라진다. 온나무와 들장미가 흔들려. 이 시인 자네였나? 오늘은 어땠나? 시인. 저 구름 좀 봐. 어떻게 하늘에 걸려 있는지를. 오늘 본 장면 중에 최고의 경관이다. 옛 그림이나 외국 땅에도 없는 거야. 스페인 해변이라면 볼 수 있겠지만 저것이야말로 진짜 지중해 하늘이다. 그런데 나도 살긴 살아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못 먹었네. 낚시나 갈까? 시인들을 위한 진정한 일거리지. 내가 배운 유일한 거래이기도 하고. 같이 가자. 은둔자. 그럴까? 흙방도 동나기 직전이긴 하네. 지금 바로 너와 함께 가고 싶지만 중요한 명상을 막 마무리 지으려던 참이야.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잠깐만 내게 시간을 주면 다 끝낼게. 그런데 낚시가 늦춰지면 안 되니까 그동안 미끼 좀 파내고 있어. 걸음이 한 번도 뿌려지지 않은 이 땅에서 지렁이 찾기는 하늘의 별 따기야. 거의 전멸했지. 배가 덜 고플 때는 미끼 잡는 일이나 물고기 잡는 일이나 비슷할 거야. 그럼 오늘은 미끼 잡는 건 그대 몫으로 남겨두지. 몰래 나물이 움직이는 게 보이는 땅콩 사이로 삽을 지어 넣어봐. 잡초 뽑을 때처럼 돌부리 사이를 잘 보면서 말이야. 흙을 3번 퍼낼 때마다 지렁이가 한 마리씩은 나올 거야. 아니면 더 멀리 가보던가. 그러면 내가 찾은 곳인데 거리에 제곱배수만큼은 괜찮은 미끼들이 증식하는 곳이 있을 거야. 은둔자. 가만히 있어보자. 어디까지 했더라. 이 마음의 틀까지 했던 것 같은데 세상이 이 각도에 놓여 있었어. 천국에 갈까? 물고기를 낚으러 갈까? 이 명상을 바로 끝마치면 또 다른 달콤한 명상이 내게 찾아올까? 내가 살면서 이렇게 사물의 정수에 깊이 들어간 적은 처음이야. 이 생각이 다시 못 닿을까 겁이 나는군. 어떻게든 해서 이 생각이 돌아온다면 그들을 부를 휘파람이라도 불 텐데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제안한다면 그것에 대해 생각해 본다고 말하는 게 잘하는 일일까? 내 생각들은 흔적도 없고 난 다시 그 생각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어. 내가 생각했던 게 뭐였더라. 그건 매우 흐린 날이었어. 공자의 3문장들이나 읊어봐야겠다. 그 문장들이 그 상태로 다시 데려갈지도 모르니까. 그게 최악의 상황이었는지 막 시작된 황홀경이었는지 모르겠어. 메모. 이런 느낌의 기회는 단 한 번뿐.
시인, 지금은 어때? 너무 이른가? 큰 덩치 15마리랑 조그마한 것들도 몇 개 잡았어. 그걸로 가장 작은 물고기들은 잡을 수 있을 거야. 낚시 고리를 모두 감싸지는 못하겠지만 사실 이쪽 지렁이들은 꽤 커서 피라미들은 낚싯바늘을 건드리지도 않고 배불리 먹을걸. 은둔자, 글쎄 그럼 일단 가보자. 콩코드로 갈까? 거기 물이 넘치지 않을 정도라면 낚시하기 괜찮을 텐데. 왜 우리가 바라보는 것만으로 세상이 이루어질까? 마치 생쥐뿐만이 아니라 이 틈새를 메울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런 종류의 동물만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여길까? 필페이의 옛 우화집은 동물들을 사람 생각의 어떤 부분을 옮기도록 만들어진 수고의 동물이라고 여기는 아주 적절한 비유를 썼던 것 같다. 내 집으로 쫓아왔던 쥐들은 마을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야생의 것이지 타지에서 왔다는 흔한 종류는 아니었다. 난 한 마리를 뛰어난 박물학자에게 보냈고 그것은 그에게 많은 흥미를 유발했다. 내가 집을 짓고 있을 때 그것들 중 한 마리가 내 집 밑에 둥지를 갖고 있었고 집의 두 번째 층을 쌓기 전 나무 톱밥들을 쓸어낼 때쯤에는 점심마다 정기적으로 나와서 내 발밑에 있는 빵 부스러기를 먹었다. 그 쥐는 아마 사람은 난생 처음 보는 듯 했고 금세 꽤나 친해져서 내 신발 위나 옷 위로 다니기도 했다. 그 쥐는 행동하는 모양새가 꼭 다람쥐를 닮아서 빠른 동작으로 방의 측면들을 가볍게 오를 수 있었다. 내가 벤치에 팔꿈치를 기대고 있던 어느 날에는 그만큼의 높이에서 그 쥐가 내 옷까지 달려와서 내 소매를 따라오더니 저녁 식사를 싸고 있는 종이를 빙빙 돌았다. 종이의 끝부분을 닫은 채 생쥐와 숨바꼭질 놀이를 했다. 그리고 내가 엄지와 검지 사이에 마지막 치즈 한 조각을 들고 있었을 때는 내게 오더니 내 손에 앉아서 그것을 뜯어먹은 후 파리처럼 자기 손과 얼굴을 말끔히 하더니 가버렸다. 얼마 안 있어 딱새 한 마리가 내 헛간에 둥지를 텄고 개똥 집바귀는 내 집을 마주해 자라는 소나무에 집을 지었다. 6월에는 수줍음 많은 꿩 한 마리가 숲속 끝쪽에서 내 집 앞쪽으로 자식들을 데리고 내 창문을 지나갔다. 꼬꼬거리면서 새끼들을 부르는 것을 포함한 모든 행동이 꼭 숲속의 암탉 같았다. 새끼들은 어미의 신호를 받고 사람이 다가가면 금세 뿔뿔이 흩어진다. 마치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휩쓸어간 것 같은 모양이고 새끼들은 마른 잎사귀와 나뭇가지들을 쏙 빼닮아서 또한 어미새가 날아가듯 휘 하는 소리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간절한 울음소리를 내기도 하고 땅의 날개를 질질 끌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들은 그 새끼 무리들 사이에 있는지도 모른 채 서 있게 된다. 어미는 가끔 사람 앞에서 정신 나간 것처럼 돌고 구르기 때문에 아주 잠깐은 그게 어떤 생명체인지 못 알아볼 수도 있다. 새끼들은 얌전히 앉아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오는 어미로부터의 신호에만 집중한 채 잎사귀 밑에 머리를 박고 있다. 사람의 접근에도 도망가거나 자신들을 나타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은 한참을 바라보면서 못 날아채기도 하고 심지어 그들을 밟고 서 있기도 한다. 난 새끼들을 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들은 부모의 명령과 본능에만 충실하며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고 손 위에 얌전히 있었다. 이러한 본능은 너무나 완벽했는데 한 번은 내가 나뭇 밑에 그들을 다시 내려놨을 때 나뭇잎 사이로 빠져떨어진 그들이 10분 후에도 정확히 똑같은 모습으로 둥지에 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대부분 어린 새처럼 풋내기나 병아리보다 완벽히 성장한 조숙한 새이다. 분명 어른스럽기도 하지만 그들의 맑고 투명한 눈의 순수한 표현은 정말 잊을 수 없다. 모든 총명함이 그들에게 깃든 것 같아 보인다. 그들은 단지 유아의 순수한 뿐만이 아닌 경험에 의해 쌓인 지혜를 연상케 한다. 이러한 그들의 눈은 태어날 때부터 가진 게 아니라 그 눈에 비친 하늘과 함께하는 것이다. 숲이 이와 같은 보석을 또다시 낳지는 않는다. 여행자가 이런 영롱한 샘을 종종 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무지함과 무모함을 모두 가진 사냥꾼들이 종종 이맘때쯤 부모들을 쏘아서 이 순수한 새끼들이 여기저기 배회하는 짐승이나 새의 먹이가 되게 하거나 그들과 너무나 빼닮은 썩어가는 나뭇잎에 묻히게 한다. 암탉이 부화된 새끼들이 어떤 소리에 바로 흩어져서 어미새의 소리를 다시 듣지 못해 함께 모이지 못하고 미아가 된다고 한다. 이런 새들이 내 암탉과 병아리였다. 수많은 생명체가 사냥꾼들에게만 들킨 채 이웃에 가까운 곳에서 그들의 삶을 지탱하면서도 동시에 비밀스럽게 살아가는 것은 경탄스러운 일이다. 여기에 수달도 얼마나 얌전히 살아가고 있는가. 4피트 정도의 작은 소년만한 이 수달은 아마 어느 누구에게도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다. 전에는 집터 뒷숲에서 너구리를 보았는데 여전히 너구리의 울음소리가 밤에 들리는 듯하다. 보통 나는 씨를 뿌린 후 오후의 그늘에서 한두 시간씩 쉬면서 점심을 먹고 내 밭에서 반마일쯤 떨어진 브리스터 힐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늪과 시내의 원천이 되는 샘물 옆에서 책을 읽었다. 이곳으로의 접근은 오랜 세월 있던 풀이 우거지고 어린 소나무들로 가득한 골짜기를 향하고 늪지 쪽의 꽤 큰 숲으로 들어간다. 거기에는 널따랗게 퍼진 흰 소나무 아래에 고요하게 그늘진 곳이 있었고 앉을 수 있는 깨끗한 잔디가 있었다. 나는 샘물판에 맑고 생기는 우물을 만들었다. 그곳에서는 물을 휘젓지 않고도 한 통 가득 들어 올릴 수 있었기 때문에 호수물이 가장 따뜻한 한여름에는 거의 매일같이 그 물을 길러갔다. 거기에는 누른 도요새가 새끼들을 데리고 지렁이를 찾기 위해 진흙을 뒤지고 있었다. 둑 아래에서 날개짓을 하지만 한 30cm 정도씩 점프를 하면 새끼들이 그 밑으로 무리지어 움직이면서 나를 견제하고 있었다. 어미새는 새끼들을 내버려 두고는 내 주위를 빙빙 돌면서 4-5피트 안까지 점점 더 다가왔다. 어미새는 날개와 다리가 부러진 척하면서 내 시선을 끌어냈고 어미새의 지시대로 연약한 울음을 지으며 늪을 향해 일렬로 서서 이미 시작된 새끼들의 행군을 퇴각하게 했다. 또 어떤 새끼새의 울음도 들었는데 어미새는 볼 수 없었다. 또 샘에는 호도애가 앉거나 내 머리 너머의 흰 소나무 가지 사이를 날아다니기도 했다. 가장 가까운 가지를 타고 내려온 빨간 다람쥐는 특히 나에게 관심이 많아 보였다. 숲의 아름다운 곳에 쭉 앉아있기만 하면 차례차례 숲에 사는 동물들이 방문하고는 한다. 나는 조금은 평화롭지 못한 광경을 보기도 했다. 하루는 내 장작더미 아니 그루터기 더미에 가까운 곳에 갔는데 거기에서 큰 빨간 개미 한 마리와 그보다 더 큰 거의 반인치 정도 되는 검정개미 한 마리가 심각하게 싸우는 걸 보았다. 서로 절대 놓아주지 않은 채 나무 토막 위에서 끝없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었다. 좀 더 지켜봤는데 그 나무 토막엔 그런 싸움이 붙은 개미들로 모두 덮여 있었다. 그것은 1대1의 싸움이 아닌 검정 개미와 빨간 개미의 종족 간의 전투였다. 항상 빨간 개미가 먼저 검정 개미와 싸우고 있었는데 대부분 2마리의 빨간 개미 대 1마리의 검정 개미의 싸움이었다. 내 장작 보관소 사이에 있는 언덕과 골짜기는 이런 미르미 돈족 군대가 모두 장악했고 그 지대는 죽어나가거나 이미 죽은 두 종족의 개미들로 온통 뒤덮여 있었다. 이 전투가 내가 유일하게 본 것이었고 싸움 중에 유일하게 발을 디딘 빨간 공화주의 개미들, 검정색 제국주의 개미들의 치명적 전쟁터였다. 온통 모든 곳에서 죽음의 전투가 진행 중이었지만 내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없었다. 사람도 이토록 처절하게 싸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정오쯤 나무 토막 사이로 볕이 드는 작은 계곡에서 서로 부둥켜 안은 채 싸우는 개미를 보았는데 그들은 해가 질 때까지 혹은 숨이 다할 때까지 싸울 기세였다. 작은 투사개미는 검정개미를 바이스처럼 그의 앞에 꽉 조여놓고 한쪽은 이미 떨어져 나간 더듬이의 한쪽이 땅에 떨어질 때까지 뒹굴면서 절대 놓아주지 않았다. 힘센 검정개미가 이리저리 뒤흔들고 있는데 좀 더 가까이에서 보니 이미 빨간 개미의 다리들을 몇 개 떼어놓은 상태였다.
그들은 불독보다도 더 끈덕지게 싸우고 있었다. 누구라도 먼저 그만둘 것 같지 않았다. 전쟁에서 그들이 외치는 소리는 승리 아니면 죽음이었던 게 확실하다. 그러던 와중에 이미 승리한 것인지 아직 전투에 참가하지 않은 것인지 사지가 멀쩡한 걸로 봐서는 아마 싸우기 전일 것이다. 흥분에 벅찬 빨간 개미가 계곡의 언덕 쪽으로 내려왔다. 어미 개미로부터 방패와 함께 돌아오든 방패에 실려 돌아오든 떠밀린 것 같다. 아니면 아마 저만치 분노를 꾹 참고 파트로클로스의 복수를 하거나 그를 구하기 위해 온 아킬레스쯤 되는 것 같다. 그는 이 불공평한 전투를 멀리서 바라보다가 전사들로부터 반인치 정도의 거리에서 전투 준비를 했다. 기회를 엿보다가 검정 개미 위로 올라타더니 그의 오른쪽 앞다리 근처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한편 적에겐 자기 발 중 하나를 선택하게 내버려 둠으로써 목숨을 건 새 개미의 전투가 펼쳐졌는데 그것은 마치 자물쇠와 시멘트의 단단함이 무색할 정도로 새로운 결합의 모습이 탄생된 것 같았다. 이맘쯤에 그들이 도드라진 나무 토막 위에 군악대를 구성해 죽어가는 전사들을 위로하고 힘이 빠져가는 전사들을 응원하는 그들만의 국가를 연주했다 하더라도 놀랄 것이 없을 터였다. 나 또한 그 전투가 사람의 것처럼 흥분했다. 아니 더 깊이 생각해보면 다를 것이 없다. 미국 전체의 역사에서는 아니더라도 콩코드 지역으로만 보자면 이만큼의 인원이 참가하거나 애국심이나 영웅적 행위가 보인 이 순간의 전투만한 싸움은 없었다. 전쟁에 참가한 인원이나 전사자 수로 따지자면 아우스터리츠나 드레스덴 전투급이다. 콩코드 전투 독립군 측에서 2명이 전사하고 루더 블렌차드가 부상을 입었던 그 전투. 하지만 여기선 모든 개미가 버트릭같이 마구 쏴라라고 했으며 데이비스나 호즈머의 운명을 따랐다. 용병 한 명 없는 전투였다. 난 그것이 차에 매겨진 3페니의 세금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 그들의 조상이 그랬던 것처럼 신념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확신한다. 그리고 이 전투의 결과가 적어도 벙커힐 전투를 기리는 사람들에게 그만큼의 잊지 못할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난 내가 특히 관심 있던 전투를 하던 3마리의 결말을 보기 위해 그들의 전쟁터였던 나무 토막을 집으로 옮겨서 컵을 씌워 창턱에 올려놓았다. 처음으로 언급했던 빨간 개미를 확대해서 보니 부단히 상대 개미의 나머지 더듬이도 잘라냈고 앞다리 쪽을 물어뜯고 있었다. 그런데 그의 가슴팍이 모두 찢겨나간 채 검정 개미의 턱 공격에 치명적인 상태로 놓여 있었다. 검정 개미의 가슴은 그가 뚫기엔 너무 단단한 것이 명백했고 고통당하는 개미의 눈의 어두운 총기는 전쟁만이 야기할 수 있는 살기로 빛났다. 그들은 컵 안에서 30분 정도 더 전투를 이어갔고 내가 다시 들여다봤을 때 검정 개미가 붉은 개미의 머리통을 잘라냈는데 그 머리통은 여전히 살아서 그의 양옆에 단단히 조여진 채로 매달려 있었다. 그것은 마치 안장의 앞자리에 달린 섬뜩한 전리품 같았다. 그리고 그는 더듬이도 없고 한쪽 다리만 가졌으며 또한 내가 모를 많은 상처를 가진 채로 적의 목을 쳐내려고 힘없는 사투에 힘쓰고 있었다. 반시간 정도 더 지나서 결국 그가 해내었고 내가 컵을 들어 올리자 부상 입은 상태로 창턱을 넘어 밖으로 갔다. 그가 전투에서 살아남은 후 오텔 데 쟁발리드 같은 곳에서 그의 여생을 마무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생업을 잇는 활동이 그 이후로 가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나는 어느 편이 이겼는지 전투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도 알지 못했다. 다만 남은 그 하루 동안 인간 전투의 살기와 사륙을 집 앞에서 본 듯한 그 전투의 흥분, 시달린 감정에 홀려 있었다. 커비와 스펜스는 비록 현대에 그것을 본 사람은 후보뿐이라고는 하지만 개미들의 전투가 예로부터 유명해서 날짜도 기록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들은 아이네아스 실비우스가 배나무 줄기에서 큰 개미와 작은 개미의 대단히도 끈질긴 싸움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주었고 이 일이 유네니우스 4세 때의 저명한 법률가였던 니콜라스 피스토리엔시스의 이 전투의 모든 사건을 아주 충실히
전한 앞에서 벌어진 싸움이라고 말했다. 이와 비슷한 전투를 올라우스 마그누스가 기록했는데 이 전투에서는 작은 개미가 이긴 후 동료들의 시체는 매장하면서도 패배한 큰 개미들의 시체는 새의 먹이가 되도록 내버려 두었다고도 했다. 이 일이 폭군이었던 크리스티안 2세가 스웨덴에서 추방당하기 전에 벌어졌다고 했다. 내가 본 전투는 웹스터의 도주 노예 법안이 통과되기 5년 전인 포크 대통령 때 일어났다. 식량 지하 창고에 사는 진흙 거북이의 뒤를 쫓기에 적격인 마을의 개들이 주인 몰래 그들의 육중한 몸을 이끌고 숲에 나타나 영양가 없는 여우굴과 마먼류 구멍의 냄새를 맡고 있었다. 아마도 숲을 잽싸게 누비는 날렵한 개들을 따라온 것 같았고 그럼에도 숲의 서식자들에게 공포를 불러일을 것이다. 따라오다가 뒤처져 남은 개들은 황소개처럼 정찰차 나무를 올랐던 작은 다람쥐들을 향해 짖었다. 그 후 마치 자기가 다람쥐 가족 중에 떨어져 나간 구성원의 흔적을 추적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육중한 무게로 덤불들이 휘도록 뛰어들었다. 어느 날엔가 나는 돌이 많은 호숫가를 따라 걷고 있는 고양이를 보고 놀랐다. 고양이 또한 날 보고 놀랐다. 왜냐하면 고양이들은 좀처럼 집을 떠나 멀리 오지 않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집고양이들이 하루 종일 카펫 위에 누워서 지내는데도 숲에서도 마치 집처럼 날렵하게 살금살금 행동하면서 숲속에 거주하는 동물들보다 더 오래 살아온 듯한 모습을 보인다. 한 번은 산딸기를 따다가 새끼 고양이를 데려온 고양이를 본 적이 있다. 어미와 새끼 모두 꽤나 야성적이어서 등을 낮추고는 나를 향해 날카롭게 울어댔다. 내가 숲에서 살기 2, 3년 전에 링컨 농장 중에 호수에서 가까이에 사는 길리언 베이컨슨의 집에 날개 달린 고양이라고 불리는 고양이가 있었다. 내가 그 고양이를 보러 간 거는 1842년 6월이었는데 자기 습관대로 숲속에 사냥을 간 후였다. 수컷인지 암컷인지 몰라 주로 쓰는 대명사를 쓴다. 안주인이 말하기를 그 고양이가 마을에 온 건 1년이 간 넘었고 4월에 집에 데려왔다고 했다. 그 고양이는 짙은 갈색 털에 목에는 흰 점이 하나 있고 흰 발에 여우 같은 길고 털이 무성한 꼬리를 갖고 있다고 했다. 겨울에는 몸통 옆을 따라 털이 두껍고 평평해져서 10인치 길이에 2인치 반 정도의 폭을 가진 띠를 만든다고 한다. 턱 밑은 털투성이가 되고 그중 위쪽 부위는 느슨하지만 아래쪽은 벨트처럼 단단하고 봄이 오면 이렇게 더해진 털들은 떨어져 나간다고 한다. 그들은 내가 아직도 갖고 있는 고양이의 날개 떨어져 나간 털 한 쌍을 주었는데 막 같은 건 볼 수 없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날다람쥐나 다른 야생동물의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막연하게 틀리지도 않은 것이 박물학자들이 말하기로 담비와 집고양이 사이에서 여러 종이 나왔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내가 고양이를 기른다면 이런 고양이가 제격이라고 생각한다. 시인의 고양이가 시인의 말처럼 날개를 갖고 있는 게 이상한 건 아니지 않나. 가을이 되자 늘 그랬듯 털갈이도 하고 호수에서 목욕도 하려고 아비가 날아와 내가 일어나기도 전에 그 야성적인 웃음으로 숲 전체를 울리게 했다. 아비가 왔다는 소식이 모든 밀담 사냥꾼들에게는 경계체제가 되었다. 그들은 둘 혹은 셋씩 쌍안경 원뿔의 탄알 그리고 최신 소총을 들고 마차를 타거나 걸어 다닌다. 가을 낙엽처럼 서석거리면서 숲으로 와서 한 마리의 아비를 쫓아 최소 10명이 따라다닌다. 호수 이쪽 저쪽에 진을 치고는 이쪽으로 들어가면 저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양쪽에 존재할 수 없는 가련한 새들을 기다린다. 그러나 이제 친절한 10월의 바람이 불고 나뭇잎들이 호수의 표면을 향해 오고 잔물결을 일으켜서 사냥꾼들이 쌍안경을 끼고 호수를 살피고 숲에 총소리가 울려 퍼지게 해도 어떠한 아비도 보이거나 소리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다. 물결이 물새들의 편을 들어 너그러이 일어나 무섭게 몰아치니 사냥꾼들은 마을이나 가게 또는 마무리 짓지 못한 일터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사냥꾼들은 흔히 성공한다. 이른 아침 물을 한 통 길러 갔을 때 이 품이 있는 새가 몇 노도 안 되는 나의 작은 만 밖으로 헤엄쳐 오는 걸 자주 봤다.
이 새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보려고 배 위에서 잡으려고 하면 물 안으로 완전히 사라져서 어떤 때는 늦은 밤까지 그 새를 다시는 보지 못한 때도 있다. 그러나 물 위에서는 내가 한 수 위였다. 비가 오면 아비는 호수를 떠나 가버리곤 한다. 10월의 한 고요한 오후. 특히 이런 날은 밀크위드 솜털처럼 호수를 떠다닌다. 오후에 호수 북쪽을 따라 아비를 찾아 휑한 호수를 바라보며 노를 젓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마리가 내 면노드 앞에서 호수 안쪽을 향해 헤엄치며 야성적인 웃음으로 자기 자신을 노출해 버렸다. 난 노를 저어 쫓아갔고 그 새는 잠수했는데 다시 한번 물 위로 왔을 때 나는 전보다 더 근접해 있었다. 새는 다시 잠수했고 나는 새의 방향을 잘못 짚어서 다음번 물 위로 새가 보였을 때에는 50로드나 떨어지게 되었다. 내가 스스로 간격을 벌리고 만 것이다. 다시 새가 길고 큰 웃음을 지었고 전보다 더 그럴만했다. 그가 너무 약삭빠르게 움직여서 근방 6로드 안에 접근할 수가 없었다. 매번 물 위에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이리저리 머리를 돌리며 침착하게 물과 육지 사이를 가늠했고 확실히 내 배와 가장 크게 벌어질 수 있는 넓게 펼쳐진 호수 쪽으로 이동 방향을 선택했다. 그가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으로 옮기는 재빠른 능력은 실로 놀라웠다. 그는 단번에 나를 호수 가장 넓은 곳으로 데려갔고 나는 거기서 새를 몰아낼 수가 없었다. 그가 머리를 굴리면 나는 그 생각을 알아내려고 했었다. 그것은 잔잔한 호수 표면에서 열린 사람과 아비와의 멋진 경기였다. 갑자기 상대방의 말이 체스판 아래로 사라지면 그가 나타날 가장 가까운 곳이 나의 말을 두는 것이 문제였다. 가끔 그는 내 보트 바로 밑을 통과해서 예상치 못한 반대쪽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그 새는 숨도 길고 쉽게 지치지도 않아서 아주 멀리 헤엄치고도 곧바로 물에 뛰어들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처럼 재빠르게 깊은 호수의 잔잔한 수면 아래를 헤엄치고 있는지 알 도리가 없었다. 호수 가장 깊은 곳까지 닿을 만한 잠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뉴욕의 몇몇 호수에서는 송어를 낚으려고 80피트 수면 아래에 던져놓은 낚싯바늘에 아비가 잡혔다고 한다. 월든이 그보다 더 깊기는 하지만 물고기들은 그들 사이를 헤엄치는 이 흉한 손님을 보는 것이 얼마나 놀라울까. 그러나 그 새는 물 위에서만큼 물속에서도 자신의 갈 길을 잘 아는 듯했고 물밑에서는 더 빠르게 헤엄쳤다. 한두 번 그 새가 주변을 살피려고 표면에서 잔물결을 일으키며 머리를 내밀었다가 곧바로 잠수하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새가 다시 나오는 걸 예측하는데 힘을 쏟느니 차라리 노를 놓고 그의 재출현을 기다리는 게 낫겠다고 느꼈다. 몇 번이고 한쪽을 주시하느라 힘쓰고 있을 때 내 뒤에서 섬뜩한 웃음 때문에 깜짝 놀라곤 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교묘하게 움직이면서도 항상 큰 웃음으로 자신을 나타나는 지점을 노출시키는 것일까? 흰 가슴만 봐도 쉽게 노출되지 않나. 진짜로 멍청한 아비라고 생각했다. 나는 종종 새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 물이 첨벙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또한 감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모습을 보인 지 1시간이 지나서도 처음보다 힘있게 더 멀리 헤엄치고 잠수했다. 고요하게 수면 위로 올라와 매끈한 가슴을 내밀고 발밑으로 물갈퀴를 젓는 온 힘을 쓰며 유유히 헤엄치는 것을 보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평소 그의 울음소리가 악마 같기도 했지만 어떤 부분은 물새답기도 했다. 하지만 때때로 나를 성공적으로 골탕 먹이고는 저쪽 멀리에서 나타낼 때는 새라기보다는 늑대에 가까운 섬뜩하고 흉측한 소리를 냈다. 그것은 마치 한 짐승이 자기 코를 땅에 묻고 길게 우는 소리와 같았다. 이것이 숲을 더 깊고 넓게 흔들리게 하는 아마 내가 여기에서 들은 것 중에 가장 야성적인 아비의 울음소리였다. 이건 그의 능력에 확신에 차서 내 노력을 비웃는 웃음이라고 밖에는 할 수 없다. 새소리를 들을 수 없을 때도 이때쯤에 하늘이 구름으로 뒤덮여 있고 호수가 잔잔해서 그가 수면 위로 올라올 때는 발견할 수 있었다. 흰 가슴과 고요한 날 그리고 물의 잔잔함이 모두 그의 편이 아니었다. 드디어 50노드쯤에 나타나자 그는 아비의 신에게 자기를 도와달라는 듯
긴 울음을 내뱉자 곧 왼쪽에서 바람이 일어와 수면을 흩뜨리고 모든 대기를 뿌연비로 채웠다. 나는 마치 아비의 기도가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놀랐고 아비의 신이 나에게 분노하는 것만 같아서 아비가 소란스러운 물의 표면에서 떠나가도록 내버려 두었다. 가을의 어느 날 나는 몇 시간 동안 오리들이 사냥꾼을 멀찍이 두고 호수 가운데를 차지한 채 교묘하게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 루이지애나 늪에서는 필요 없을 만한 기술이다. 날아올라야만 할 때는 다른 호수와 강이 보일 만한 상당한 높이에서 호수 위에 원을 그리며 돌곤 했다. 마치 하늘의 검은 티끌처럼. 그리고 내가 저 멀리 갔겠거니 생각하면 4분의 1마일 떨어진 거리의 고요한 곳에 비스듬히 날아와 자리 잡곤 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월드넷 가운데에서 헤엄치고 안전함 말고 또 무엇을 얻는지는 몰라도 그들이 월든을 사랑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랑하는 이유와 같을 것이다.